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점 중에 하나가 한마디로 그냥 말씀을 드리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드 문제, 사드가 사람 국민을 잡는 게 아니고 선무당이 지금 사람을 잡는 것 같이 이 사드 문제에서 잘 모르고 있는 틈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힘든 게 아니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단번적으로 여기 앉아 계신 분들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특히 종편이나 뭐다 이렇게 나와서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과연 사드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이야기하는 거지, 사드가 어떤 물건인지 알고 이야기하는지도 조심스럽고, 하물며 군사적인 적으로 제가 무슨 몇 킬로고 수치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드가 뭔지에 대한 것을 정확히 모르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드에 대한 찬반 여론들을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제가 최근에 사드를 추적한 게 3월 19일 아산정책연구원에서 한 게 아마 가장 최근인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한 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지난 2017년 올 들어와서 몇 군데에서 사드에 관련된 찬반에 대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한 거 보면 대부분 찬성과 반대가 거의 50대 40입니다. 예, 마지막 아산정책연구원에서 한 게 50.8%, 약 50%인데 한 38%, 이것도 5대 4 정도. 10% 인원이 이제 유보, 예, 잘 모르겠다는 의견을 내고 있어서 지금 전체로 보면 5대 4 정도 찬성하는 쪽이 많습니다. 여전히 여기 계신 분들은 반대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면 찬성하시는 분도 붙들고 말씀을 드리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붙들고 있는 것 같을 때 왜 찬성하는지, 사드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신다는 거예요. 사실 모르고 찬성하고 모르고 반대한다는 겁니다. 그냥 제가 나쁘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일단 반대하는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큰 이야기 보면 건강, 중국에 대한 이야기, 안정성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라는 생각을 제가 질문을 하고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깜짝 놀라십니다. 우리 언론의 일부 진보 언론이나 이런 곳에 보면 사드를 갖다 놓으면 성주참여 이야기하니까 성주참여 절대 못 먹을 것 같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제가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그 음모론적인 거라든가 잘못된 것들이 과연 우리가 사드를 반대하는데 과연 득이 될까요? 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찬성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사드가 들어와야 된다는 내용에서 제가 답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저도 참 기본적으로는 사드가 들어와서는 안 되는 물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찬성하는 사람들한테 왜 찬성하냐 이야기하면 그 논리적으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북한 핵 미사일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북한의 핵이 오늘 아침에도 보시면 북한이 3월 31일 날 심지어는 핵실험을 할 것 같이 나오는 이상한 오보도 있었고 또 4월 달에 미사일 ICBM을 쏠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오고 있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사드를 찬성하는 측면이고 반대하는 측면이고 어떻게 이거를 이야기해야 되는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제 오늘 군사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많은 이야기를 할 건데요. 군사적인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 무기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무기는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무기를 가진다는 것은 첫 번째 그에 상응하는 위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위협이 존재하지 않는데 그런 무기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든 미래든 상대방이 예를 들면 잠수함을 가지지도 않거니와 향후에도 잠수함을 가질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굳이 우리가 잠수함을 잡는 무슨 무기체계를 가질 이유는 없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위협이 먼저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위협을 막을 수 있거나 그 위협을 감소시킬 수 있는 무기체계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위협도 존재하고 그 위협을 막을 수 있는 어떤 그 두 가지가 엔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드를 다른 건 다 이야기를 나중에 이야기하고 사드를 라는 무기체계를 가지고 온다고 했을 때 이것을 이용한다면 대입시킨다면 사드에 해당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실제 존재하느냐는 문제입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과연 사드를 들여왔을 때 북한의 미사일을 막거나 또는 그런 위협을 충분히 감소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예,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O하고 아니라 N으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앞쪽으로 제가 보시면 뭐 핵미사일,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걸 아마 설명을 드리면 이것만 가지고도 오늘 북한이 핵이 어떻고 미사일이 어떻고라는 내용만 설명을 드려도 3시간 동안 설명을 드려도 안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이러한 어떤 핵 미사일에 대한 것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위협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 아마 뭐 북한의 핵 미사일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정신이고 말이겠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군인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북한의 핵 미사일은 정말 존재합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북한이 실제 미사일로 발사했고 핵실험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던지는 게 핵과 미사일이 있다고 해서 다 사드와 관련된 위협이냐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북한이 핵과 미사일이 위협이 있지만 그것을 한반도에 갖다 놓아야 될 만큼의 넣어야 되는 존재하는 위협이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미사일이 있지만 이 그림을 간단히 보시면 뭐 학자들마다 다르고 다 다릅니다만은 보시면 북한이 지금 현재 하나의 그림으로 제가 표현을 드리면 북한이 액체 연료는 스쿼드 B부터 시작해서 현재 KN 시리즈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KN 08에 KN 14 같은 ICBM은 현재 아직까지 공개에 떠본 적은 없습니다. 예, 현재 무수단까지 발사가 되어 있고요. 거치에 들어가 보면 뭐 KN 02부터 지난번 북극성 1형, 북극성 2형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을 통상 봤을 때 우리한테 관련되는 건 통상 스쿼드 B와 스쿼드 C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스쿼드 B 같은 경우에는 사정거리가 200에서 30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미사일은 사실은 사드의 위협이 존재는 하지만 사드에 해당되는 위협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 굳이 놓고 보면 그리고 위쪽에 있는 스쿼드 ER이나 노동이라는 것들도 1000km 이상 되기 때문에 우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미사일이 아니죠. 예. 근데 굳이 놓고 보면 스쿼드 C 정도가 아마 대구나 부산, 김해로 갈 수 있는 미사일 정도가 된다면 굳이 놓고 보면 예, 스쿼드 C 정도는 사드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100번 양보를 하고 저는 양보를 했더라도 미사일 위협이 있다에 대해서는 양보를 해서 그래 오케이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 제가 그린 그림도 아니고 미국의 교본이 나온 그림입니다. 보시면 미국의 방어 체계를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밑에 보시면 뭐 짧은 거리 미사일, 뭐 중거리, 그다음에 중중거리, 중거리, 그다음에 ICBM까지 4가지로 이제 키로수로 있습니다. 보시면 선을 잘 따라가서 보시면 사드가 딱 2군데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자세히 보실지 모르겠는데 사드는 1000에서 3500까지 된 중중거리, 그리고 3500에서 5500까지 나와 있는 중거리 미사일의 사드의 하부에 보시면 사드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장거리 미사일과 그러니까 1000km 이하와 5500km가 넘게 되어 있는 장거리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 장거리 미사일은 미국조차도 사드를 표시해 놓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것은 사드로서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요. 미국 스스로 오래전부터 1000km 이하의 미사일 방어에 대해서 사드의 효용성, 그러니까 사드를 개발 당시부터도 사드는 1000km의 이 숏레인지의 미사일의 방어에는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로 놓고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번 북한의 미사일의 위협이 있다고 우리가 양보를 하더라도 일단 우리의 안보 환경, 우리의 이 전장 환경의 키로수가 1000km가 아니라 길어봐야 500입니다. 적이 백두산 꼭대기 가서 부산까지 쌓여 1200, 1300입니다. 그렇게 해서 북한이 그렇게 미친 척하고 쏘겠습니까? 그렇게 쏜다는 가정을 하에 제가 100번 양보한다고 한다면 일단 첫 번째 전제 조건인 위협이 있느냐? 이 그림을 무시하고라도 이렇게 있다고 양보를 하겠습니다. 양보를 해서 위협이 있다고 일단 두고 가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이러한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을 꼭 막을 수 있다는 것보다 어쨌든 감소를 시켜주는 무기 체계이냐는 겁니다. 예. 뭐 사드에 대해서 대부분 다 많이 원체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드는 크게 이렇게 레이더라는 거와 통제소 발사대 6기, 1기마다 8발의 요격 미사일이 있기 때문에 뭐 682, 48에서 48발이 한 개의 포대를 구성한다고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이 조차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예. 우리나라에 성주에 6기가 들어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뭐 국방위원 다 계시는데 우리 국방부에서 성주에 1개 포대가 들어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1개 포대가 들어오면 48발입니다. 48발이면 통상 조범상으로 보면 북한의 미사일 한 발당 2개 요격 미사일이 통상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미사일 24발을 막을 수 있는 게 되겠죠. 예. 산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걸 두고 북한이 국방부나 국방부에서 이렇게 우리가 미사일을 막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48발이 다 들어올까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예, 그건 뒤쪽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격 미사일은 P2P 방식으로 해서 직접 요격을 합니다. 예, 날아오는 탄두를 직접 맞춰서 터뜨립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탄도미사일을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북한 통상 말하는 탄도미사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사일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 통상 크루즈 미사일이나 순항 미사일, 그러니까 이라고 하죠. 순항 이제 유도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유도 미사일과 탄도 미사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도 미사일은 우리가 크루즈 미사일이라고 하는 건데 뱅같이 굴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 미사일은 정확성을 가지고 있을 때 끝까지 거의 엉덩이 부분에 이 부분에 계속 화염을 갖고 있습니다. 추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맞는 순간까지 뒤쪽에 불이 살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앞쪽에 탄도 부분, 그러니까 폭발물을 실은 앞쪽 부분이 상대적으로 무거울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엔진을 살려서 가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게 쉽게 말하면 탄도미사일이라는 겁니다. 탄도미사일은 이 앞에 있는 무기, 핵무기를 달렸던 이 부분이 전체에서 약 한 70 내지 80% 혼자 날아갑니다. 우리가 야구공 던질 때 천만 던지지 나머지는 그냥 떨어지듯이 자기가 아까 뉴턴 법칙을 이야기하듯이 이 탄도미사일은 날아가서 떨어질 때까지 뒤에 있는 이 부분이 같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만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은 떨어집니다. 앞쪽만 자유운동을 해서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탄도미사일의 핵심은 뒤쪽에 추진하는 부분이 얼마나 무거운 것을 공중으로 야구공이나 화살 쏘듯이 첫 시작을 땅을 박차고 올라서 공중으로 뛰어 올려주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1단 추진체가 중요하다는 건데요. 그래서 요즘 북한이 엔진심하는 게 바로 뭐 80T 이야기 나오는 게 이게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요. 공중으로 얼마나 무거운 것을 올려주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공중에 올라가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통상 30분 정도 날아간다고 했을 때 실제 불이 붙어있는 기간은 5분에서 10분입니다. 20분에서 25분은요. 그냥 앞에 있는 꼭한칸만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왜 제가 뒤에 했던 건지 그러니까 뒤쪽에 있는 불이 붙은 부분은 땅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1단이 되느냐 불이 붙는 부분이 하나냐 두 개냐 세 개냐에 따라서 1단 로켓, 2단 로켓, 3단 로켓가 되는 거죠. 사실. 짧은 거는 1단일 수 있고요. 멀리 가는 거는 2단이나 3단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 ICBM은 2단이나 3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가는데 이 종말 단계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뒤쪽 건 없습니다. 앞에 있는 꽃갈콘만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드는 이 미사일 통째를 맞춘 게 아니라 이 꽃갈콘만 맞추는 겁니다. 이 단계가 무지 약했죠. 이 삼각형으로 된 건 이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떨어지는 지점에서 요격 미사일이 맞추는 겁니다. 실제 직접 맞춰야 됩니다. 정말 총알이 맞추는 거죠. 근데 이때 통상적으로 떨어지는 미사일의 속도가 마 10 정도 됩니다. 단거리 같이 우리나라 200에서 300km 정도밖에 안 되는 스커드 같은 경우는 마 4, 5 정도로 됐습니다. 그거는 싸다고 상관이 없죠. 우리 만약 범위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 만약 북한 우리 쪽에 해당되는 미사일이 제가 아까 거의 없다고 했는데 그래서 국방부가 몇 년 전부터 사드의 필요성을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고각발사라는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고각발사. 이게 뭐냐면 미사일을 정상적으로 이렇게 발사하는 게 아니고요. 발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중으로 띄어서 이렇게 발사해서 짧게 쏘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뭐 실제 쏘는 방식이 있습니다. 공학 발사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것도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공학 발사라고 해서 미사일을 이렇게 쏘는 거를 이렇게 쏘는 것을 이렇게 드는 게 아닙니다. 모든 탄도미사일은 수직으로 발사됩니다. 예, 뭐 우리 그래픽이나 이런 데 보면 미사일을 이렇게 쏘는 건 절대 거짓말입니다. 예, 심지어는 방송에서도 이렇게 나오는데 모든 미사일은 모든 탄도미사일은 크루즈 미사일이 아니라 수직으로 발사합니다. 왜? 땅을 박차고 올라가야 돼요. 이 무거운 걸 끌고. 그래서 박차고 올라가는 수직으로 상승하는 시간이 6초 정도 걸립니다. 6초 정도 수직으로 올라간 다음에 이번에 보시면 뭐 주변에 보조 엔진 달렸다고 얘기했죠. 그 보조 엔진이 움직여서 이것을 이게 눕히는 겁니다. 눕혀서 자세를 통상 30도, 40도를 잡는 겁니다. 우리가 야구에서 이제 제일 멀리 갈 때 우리가 45도라고 하잖아요. 통상. 근데 우리 지구상의 중력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35도에서 40도 정도 가장 멀리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35도에서 40도를 밀고 올라가서 떨어지는 게 탄도미사일입니다. 예. 그래서 탄도미사일은 그 기술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35도에서 40도의 정상적인 각도를 갖고 가다가 자기의 일을 다 하고 앞에 꽃갈콘을 밀어내고 꽃갈콘이 최대한 혼자서 자기가 이탈시킨 이 이탈각 이때 각도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35도, 40도, 45도 이때가 이게 가장 정상적인 각도입니다. 이 각도보다 위로 들리는 50도, 60도로 들려서 이걸 이탈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려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탈시켜서 주는 거예요. 마지막 이탈할 때 각도가 정상 각도보다 들려있느냐 낮춰있느냐가 저각 발사냐 고각 발사가 됐는지 발사할 때 당시에 쏠 때 각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기자분들도 그렇고 정말 선수단이 사람한다고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시는데요. 예, 예. 근데 국방부조차도 그걸 진짜 모르더라고요. 국방부 가서 회의를 하는데 국방부 담당자도 이걸 모르더라고요. 국방부의 공군 장교가 아니 미사일 이렇게 쏠 수 있냐고 하는 거 저거 정말 황당했어요. 혹시 몇 년 전에 2년 전인가요? 이 국회에서 제가 또 이 똑같은 회의를 할 때 공군 장교가 저한테 공격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정말 황당했습니다. 정말 황당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게 이렇게 공중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이걸 가지고 이제 이용을 하는 거예요. 국방부가 이렇게 해서 떨어뜨려서 이거를 노동 미사일이나 무상 미사일을 이런 식으로 떨어져서 3,000km 이렇게 멀리 가는 것을 짧게 500km로 줄여서 공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물론 있습니다. 예, 물론 있어요. 예. 물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북한이 바본가 생각을 합니다. 예. 아니 우리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세고 셌고 싼 것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비싼 미사일 억지로 그렇게 막 올려서 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무산 미사일 같은 경우에도 저는 무산 미사일이 실패라고 보지 않습니다. 무사일은 그냥 정상적으로 3,000km, 4,500km 쐈으면 그것은 모르겠어요. 왜? 저는 그런 실패를 왜 했느냐? 억지로 이거를 각도를 70도, 80도로 올려서 거리를 줄이려고 했거든요. 왜 그렇게 되느냐면 이 미사일을 만들 때 하나 만들어서 방금같이 그렇게 마음대로 각도 조절해서 짧게 쏠 수도 있는 거라고 하면 아니 하나 만들어서 10,000km 쏘고 800km 쏘고 600km 쏘고 2,000km 쏘지 왜 여러 개를 만들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이거를 왜 그러냐면 이 엔진이 멀리 쏘는 의미가 아니라 밀고 올라가는 힘이에요. 이 앞에 있는 탄도를 밀고 올라가는 힘이거든요. 결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엔진이 살아있을 때 기본적으로 한 200초를 넘지 않습니다. 200초 동안 앞에 있는 이 무게를 얼마나 잘 끌고 올라가느냐는 문제인데 이것은 30도에서 40도의 각도, 한 40도의 그 정상적인 각도를 밀어 올리는 엔진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거를 억지로 60도를 밀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 엔진은 기본 설계보다 이 무게를 이렇게 몰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밀고 올라가서 60도로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엔진이 엄청나게 과부하 걸리고 자세가 흐트러집니다. 예. 그래서 무수단을 실패한 거예요, 사실은요. 예. 그래서 무수단을 성공을 하려고 끝에다가 용꼬리 같은 것도 자세를 잡으려고 하는 거고, 그런 이제 국방부는 그냥 마치 무수단 실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무수단 실패라고 했다면 여러분들이 아침에 실패했는데 저녁에 쏘고 오늘 실패했는데 또 다섯 배 쏘겠습니까? 아니죠. 최소한 두 달, 석 달 논의파악을 쏘는데 북한이 8번에 그렇게 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무수단 실패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국방부는. 예.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북한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것이 저는 그런 식으로 발사한다고 하면 이제 돌아가면 스커드 같은 경우는 300 저렇게 쏘면 마 4, 마 5밖에 안 떨어집니다. 그러나 무산 같은 경우에 공중에 떨어졌다가 그렇게 해서 400km 떨어지면 떨어질 때 진입 속도가 마 15입니다. 예. 마 15는 떨어집니다. 요격 미사일이 마 8.2입니다. 8.17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 드리는지 금방 아실 겁니다. 이거는 제가 우리 중학생인 제 딸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딸을 데려놓고 설명을 했습니다. 야, 이런 마가, 그러니까 이런 속도를 갖고 있는 게 있어. 그보다 2배 빠른 속도를 갖고 있는 뭐가 있어. 이게 날아가는데 잡을 수 있니? 우리 딸, 그걸 어떻게 잡아? 예. 근데 잡을 수 있다고 하시는 분 있어요. 죄송합니다. 한민구 잡았는데 잡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예. 국방부 잡을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잡을 수 있다고 했어. 예. 맞출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내가 직접 물어봤는데 잡을 수 있다고. 예, 잡을 수 있어요. 아니, 마 10로 떨어지는 거, 마 8.1로 떨어지는 것을 잡을 수 있어요. 어떨 때 잡을 수 있는지 아세요? 자기한테 날아와서 맞을 때. 사드 쪽으로 미사일이 날아올 때. 예, 그래야 맞을 수 있는 거죠. 예, 막을 수 있는 거죠.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면 이제 레이더 말씀을 먼저 말씀드리면 아마 여러분들 이거에 관심이 좀 많을 겁니다. 레이더는 사드 레이더는 마치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 레이더는 레이오사라는 회사에서 만든 그 기본적으로 전방 탐지 엑스밴드 레이더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레이더가 먼저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엑스밴드 레이더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레이더를 가지고 사드라는 무기 체계, 그러니까 요격 체계를 만드는데 로키드 마틴사에서 자기가 레이더를 만든 게 아니라 사드 체계라는 요격 체계를 만드는데 이 중에 하나의 체계로 구성할 만한 좋은 레이더를 자기가 만드는지 바뀐 레이더를 이제 차용해 온 거예요. 그 중에 찾다 보니까 레온사에서 만든 TPY2 레이더라는 레이더하고 접목시키면 제일 좋겠다 해서 그걸 갖고 온 거예요. 사실은. 예, 사드 때문에 만든 레이더가 아니에요. 원래 있는 레이더입니다. 그래서 이 레이더는 우리 매뉴얼에도 보시면 예, 레이더를 이 전방 모드, 포워드 모드의 레이더 매뉴얼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매뉴얼에 보면 조기경보용, 이 조기경보용은 레이더, 그러니까 요격용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대공 레이더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대공 레이더. 예, 멀리. 근데 그 매뉴얼에 보면 키로수가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키로수가 1000 플러스 알파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탐지거리가 얼마나 되느냐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아무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국방부에 몇 번 질문해서 국방부도 모르고 있고요. 예, 일본 쪽에도 알아봐도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1000km 이상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학자들마다 뭐 1600, 2000, 심지어는 3000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쨌든 전방 모드는 앞쪽에서 예, 미사일을 미리 잡는 거라고 말씀드리면 되고요. 이 종말 모드라는 것은 키로가 600km입니다. 600km인데 이것은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예, 좀 더 정밀한 거죠. 예, 두 가지 차이 보면 같은 미사일을 잡는 건데 센서가 왜 200km 멀리 보고 짧게 보는 차이가 뭐 다른 게 있나라고 하시는데요. 전방 모드 같은 경우는 멀리 여러 개를 보일 수 있는 이런 운영 체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종말 모드는 짧은 대신 정밀하게 계산을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줄 수 있는 겁니다. 미사일이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꽃갈콘이 날아옵니다. 예, 앞에 탄두가 날아옵니다. 레이더가 잡았습니다. 이 위치를 잡았습니다. 사드한테 가서 맞추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명령을 내려서 이 사드 미사일이 출발하는 순간 이 탄두가 멈춰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것도 지금 몇으로 날아가고 계속 날아갑니다. 여기 있는 위치에다가 레이더가 잡았다고 해서 이리 쏘면 얘는 벌써 이만큼 가 있는 거죠.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레이더와 통제센터가 얘가 발사해서 날아가는 지점과 얘가 날아오는 지점을 계산을 해줘야 돼요. 얘는 발사하는 순간 얘를 못 잡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얘가 계산해준 것을 가지고 관성항법자가 GPS를 가지고 일정 부분을 날아갑니다. 날아가고 난 다음에 일정 부분 얘가 가르쳐준 위치에 가서 눈을 뜹니다. 적외선 센서라고 하죠. 예, 열을 감지하는 이거는 적외선 센서입니다. 적외선 센서로 눈을 딱 뜹니다. 적외선 센서가 그렇게 멀리 수십 킬로를 보는 거 아닙니다.
예. 저기서 딱 눈을 떴는데 눈을 뜬 순간 이게 보여야 돼요. 예, 탄도가 안 보이고 탄도 벌써 지나가게 되면 얘가 지가 알아서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 적외선 센서 안에 이게 딱 잡혀 있어야 그 다음부터 지가 따라가서 잡는 겁니다.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발사해서 갈 때까지 항법 장비와 GPS 데이터를 집어넣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 이 레이더와 통제센터가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전방 모드의 레이더와 정말 모드의 차이는 바로 그게 있습니다. 그거를 계산할 수 있는 정밀한 걸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차이가 있는 건데 이것은 뭐 정 박사 잘 아시겠지만 이 두 가지가 다른 레이더냐? 앞서 말했듯이 이 레이더한테 맞는 그냥 동일한 레이더예요. 동일한 레이더에 이 요격 레이더를 만들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하나 더 만들어서 그 안에 원래 있던 전방 모드 프로그램을 빼고 예, 요격하는 프로그램을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에 그 OA 프로그램, 운영체계 프로그램을 예, 윈도우를 쓰냐 뭘 쓰냐 리눅스를 쓰냐 그 차이인 거예요. 예, 그냥 지우에 각각 끼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지우고 다시 전방 모드 프로그램을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전방 모드 레이더가 돼요. 이건 뭐 레이더를 들었다가 바꿀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이 통상 한 4시간 정도? 지금 뭐 2000년대 초반에는 4시간 정도, 지금 뭐 8시간 됐다가 4시간 들었다가 일부의 뭐 학자들은 지금 2시간까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예산서를 보시면 이게 지금은 아니지만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스위치만 올렸다 내리면 변환될 수 있도록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2017년 작년 초에 나온 2017년 대통령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 그 보시면서 흡수력 변화 없이 되고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우리 국방부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 레이더, 가장 문제 있는 게 이 레이더가 C2CMC 맞죠? C2BMC 그러니까 G통제센터입니다. G통제센터하고 미국의 이제 사드에서 하는 C2BMC하고 연결이 안 돼 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순수 오산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건 MD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산이 두 개만 연결되어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직접은 연결 안 됐지만 그러면서 우리는 실제로 사드와 연결 안 돼, 사드는 중앙하고 연결이 안 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은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바텀업 방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밑에는 위로 보관하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제는 중앙통제, 사무 운영이죠. 네. 중앙과 전 세계에 나와 있는 사드가 사무 통제 및 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지금 바뀌어 있다는 거. 그것도 예산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네. 그럼 앞으로 이렇게 되면 MD냐 아니냐는 논의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MD인 겁니다. 사실. 물론 지금도 MD라든가. 설령 지금 이런 통제센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아니 그냥 MD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얼마 전에 3월달 초에 북한이 스커드 ER 4발을 발사했습니다. 일본으로 날아갔습니다. 1000km를 날아갔죠. 네. 근데 분명히 보시면 알겠지만 이 녹색 부분이 레이더고요. 빨간 쪽이 사드의 요격 미사일이 된다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일본으로 우리나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일본으로 날아가는 미사일도 요격을 할 수 절대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러나 뭘 할 수 있냐? 레이더를 잡을 수 있습니다. 스커드 4발이 지금 북한에서 발사돼서 일본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드는 우리 장관께서는 한미 같이 한다고 이야기하고 하시지만 미국이 운영하는 장비입니다. 미국 공군이 여기는 공군이 합니다. 공군이 운영 장비인데 그 장비를 미국이 레이더를 봤는데 북한에서 4발이 발사된 미사일이 일본의 오키나와와 요코스카 항으로 날아가고 있어요. 근데 항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건 MD가 돼서는 아니니까 가르쳐주지 말아야 돼요. 그죠? 가르쳐주면 MD가 되는 거잖아요. 예, 국방부의 논리에 의하면 그렇잖아요. 가르쳐주는 순간 그 MD예요, 사실은. 그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설명하면 이게 북한이 아니고 중국에서 미사일이 발사되고 사드가 중국에서 쏜 미사일이 굳이 본토가 아니고 일본으로 날아가거나 괌으로 날아가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예, 날아가는 미사일을 사드가 잡을 수 있는 이
이 성주에 만약 튼다면 레이더가 잡을 수 있느냐? 잡을 수 있습니다. 잡습니다. 분명히 잡습니다. 그런데 저거는 북한에서 발사된 게 아니네? 그리고 우리 쪽으로도 날아오는 거 아니네? 중국에서 발사된 거네? 그냥 입 다물고 써야지. 어느 미친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주 가장 상식적인 우리 국내학교 수준을 이야기해도 이거는 당연히 가르쳐주는 거 아니고 이건 연동되는 거 아니고 이건 MB 아니라고 해보세요. 국방부 어떻게 대답하는가? 그러니까 굳이 아까 말씀드렸지 레이더가 앞으로 프로그램이 바뀌고 이런 자치가 아니라 결혼 자체가 MB예요. 근데 MB가 아니라 한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자, 200km입니다. 200km입니다. 저 그림 많이 보셨죠? 성주를 중심으로 동그랗게 200km. 저게 사드의 쉽게 말하면 요게 범위입니다. 저 그림 보면요, 사드가요, 우리나라 하나만 갖다 넣어도 나도 다 막을 것 같아요. 하나만 갖다 넣어도 우리나라 다 막을 것 같죠. 그런데 미사일과 요 방어는요, 세 가지 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 어떤 점이냐면 발사하는 지점, 그 다음에 발사체가 떨어지는 목표 지점, 그리고 중간에 있든 어디에 있든 방어하는 방어 사드의 설치 지점이 세 가지 점이 있겠죠. 세 가지 점이 있겠죠. 그랬을 때 방어의 효과는 이 세 가지 점이 일직선으로 돼야 돼요. 그죠? 일직선으로 돼야. 그게 우리 한민구 장관 이야기하는 겁니다. 발사되는 미사일이 성주 쪽으로 넘어와서 지나가야 돼요. 그래야 아까 말씀드렸지 이게 설령 마 15가 되든 어쨌든 그나마 맞출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평면에 놓고 그런 것이지 마 15라고 했을 때 자기 쪽으로 날라야 마 15지 넘어가는 것은 결국은 따라가게 되는 거죠. 맞죠? 땀에서 따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앞진각이 생겨야 되는 거죠. 마 15를 자기 쪽으로 자기 곳으로 떨어지지 않는 한 자기보다 빠른 것들은 대부분 다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쪽으로 날아와야만 가능한 거죠. 근데 북한이 성주를 부시겠다고 미사일을 쏘겠습니까? 모든 미사일은요? 안 쏘죠. 그래서 북한이 평양에서 부산을 공격할 때 성주 위로 온탑에서 쏘는 그런 바보가 어딨겠어요? 그래서 텔이 있는 건데 텔이 왜 있습니까? 끌고 다니면서 이것을 쏘고 저것을 쏘는데 동쪽으로 갔다 서쪽으로 쏘는데 왜? 그래서 북한이 작년 7월 달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작년에 성주 사드 배치 위치가 결정되고 나면 우리가 뭔가 보여주겠다. 아주 깜찍한 걸 보여주겠다. 끔찍한 걸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5일인가 이후에 7월 12일 날인가 스쿼드 두 발과 노발 한 발이고 세 발 썼습니다. 그때 어떻게 썼느냐? 북한이 설치하고 나면 우리가 보여줄게요 라고 하면서 쏜 게 스쿼드를 쏘고 또 노동을 어떻게 쐈냐면요, 저렇게 쐈습니다. 공중에 제일 빨간색이 노동을 약 사거리 500km를 쏘고 그다음 500km를 쏘고 난 다음에 공중에 한 500km, 560km를 나갔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요, 그러면서 그 위치에 북한이 그려놓은 지도를 김정은 앞에 있는 지도를 보고 그걸 이렇게 딱 그리면요, 그 지점이 어디냐면 특정이 부산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을 그러면서 북한이 그 노동신문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산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남쪽으로 들어오는 주한미군 세력의 증권 세력을 타격할 수 있도록 들어오는 항구의 공중에서 핵폭발 실험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북한이. 부산이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 이렇게 쐈어라고 우리 사드에 쐈습니다. 어떻게 쐈냐면 그렇게 쐈습니다. 근데 레이더는 작습니다. 이 부에 있는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레이더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사드 부분입니다. 사드는 고도 40km에서 150km 지점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km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쏜 그 그림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레이더를 분명히 잡아요. 북한에서 나온 노동 미사일이 잡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정면으로 일본 정면으로 쏜다고 생각합니다. 성주 위로 쐈습니다. 그럼 성주를 분명히 잡겠죠. 근데 뭐죠? 사드의 요격 고도가 200km밖에 안 돼요. 닥쳤던 게 지금 쳐다보시고 넘어가네 이거예요. 팔짱 넘어가니까 틴트를 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뒤로 넘어오면 이제 요 지역은 또 사드가 뒤로 돌아서 쏠 수 있으니까 미사일이라는 걸 쏠 수 있으니까 쏠 수 있겠죠. 그렇다고 쏠 수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두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뒤로 넘어오면 뭐에 벗어나죠? 레이더는 이제 놓쳐버려요. 그다음부터. 네, 레이더는 놓쳐버려요. 레이더 없이 쌓여요. 다른 레이더 뭐 잡아서고 또 이때부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따라가는 가게 되기는 거예요. 결국 못 잡아요. 네. 북한이 한번 잡아봐 하고 이렇게 보여줬어요. 근데 그날 이걸 가지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국방부한테. 예, 답이 없네요. 맞출 수 있다고 하시긴 하시는데 그 시뮬레이션 돌려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돌려는 봤는데 그게 답은 안 돼요. 아직까지. 아직까지. 자, 드릴 때는 말씀을 드릴 때는 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사드가 어쨌든 막을 수 있는 물건이라는 조건입니다. 군사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조건입니다. 이렇게 와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정면으로 날아오든 간에 어쨌든 간에 성질에 있으면 사드라는 물건이 막을 수 있다는 조건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과연 사드가 막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너무 좁아요, 우리나라는. 정말 북한이 미친 척하고 이렇게 뒤에까지 가서 쏘지 않으나 이 앞쪽 대부분 이번에 북한이 쐈던 지점이 노동미사일 쐈는 게 여기입니다. 이 지점도 아니고 평양 뒤도 아니고 이 평양 앞에 있는 요 남포 쪽 여기서 쐈어요. 날아오는 시간 자체가 3분의 4분이에요. 그렇게 되면 사드가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정면으로 날아온다면 이거는 제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한 게 아니고요. 저도 시뮬레이션 돌려봤습니다. 반응 시간 돌려봤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반응 시간 자체가 없어요. 자, 두 번째, 반응 시간이 뭐 있고 한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로키드 마틴사에서는 이것을 100%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13번 실험을 해서 13번 다 맞췄다고 이야기합니다. 2006년부터 2015년 11월 1일까지 총 11차례 13번의 발사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13번 다 명중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비밀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최근 가장 마지막 12번째, 13번째 했던 실험이 바로 이겁니다. 앞에 있는 1번부터 한 7, 8번까지 실험은요, 그냥 실험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1번부터 몇 번까지는 실제 시뮬레이션 시험이었고요. 그 다음에 실험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드라는 게, 앞서 말씀드린 사드는 땅에서 발사된 지대지 미사일을 막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지대지 미사일을 발사해서 막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13번의 시험 중에서, 뭐, 바다에서 발사했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늘에서 C-17 항공기가 떨어뜨립니다. 이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거 뭐 동영상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이게 로키드 마틴사가 직접 찍은 겁니다. 자신 있다고 찍은 겁니다. 이게 C-17에서 저렇게 발사되는 게 엉덩이에서 뭐 하나 떨어집니다. 캡슐 하나가 화면에 떨어집니다. 근데 저 낙하선으로 계속 매달려 떨어지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속도가 다 나옵니다. 근데 그 안에 낙하산을 맞추기 위한 낙하산 안에서 미사일 하나가 이렇게 캡슐이 열리면서 나갑니다. 이게 헤라라는 미사일인데요. 저 실험용 미사일이 날아가게 되고 실제 요격은 저거 요격을 하는 겁니다. 실제 요격을 하는 겁니다. 시간이 없는데도 그래서 요격을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어쨌든 저렇게 날아온 미사일 자체도 맞췄기 때문에 저는 대단한 실력이라고 봅니다. 저도 대단한 거예요, 사실. 보여주시면 예? 마지막이요? 저 시간이 너무 없는 관계라고 맞췄습니다. 네, 맞췄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때는 분리를 했어요. 앞에 탄두 부분, 이 몸체 전체가 아니라
탄두 부분이 분리되는 것을 맞췄어요. 초기에는 이게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맞췄기 때문에 이게 탄두를 맞춘 건지 몸체를 맞춘지 모르는 실험까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성공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실험은 탄두가 분리된 실험이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맞췄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조차도 맞춘 것에 대해서 대단히 뛰어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아까 질문을 던져주셨는데요. 여기 보시면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당시에 이 표적의 속도, 방위, 위치가 다 입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사드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사드의 핵심은 맞추는 게 아니라 레이더가 잡아서 계산해서 이것에 앞지름감을 주는 계산에 따라서 잡는 일련의 전체적인 메커니즘이 사드의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 시스템은 그걸 검증한 게 아니죠. 그냥 막대기 가서 맞느냐 아니냐 실험을 한 겁니다. 다른 데이터는 계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주어진 데이터예요. 골키퍼가 왼쪽으로 골키퍼한테 나 왼쪽으로 공 찰 테니까 그것도 살짝 찰 테니까 막어 이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실제 아까 말씀드린 100번 이것을 맞춘 거에 대한 기술적인 것에 대해서 저는 인정을 합니다만은 실제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절대 없습니다. 실제 상황. 그리고 여기서 딱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이 모든 데이터 여기 밑에 보시면 방위까지 표적이 가능한데 여기서 딱 하나 빠진 게 있어요. 거리가 없어요. 거리 데이터가 없어요. 제가 데이터 다 찾아보면 거리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미국이 했는 이 데이터가 대부분 1000에서 한 2000, 3000 정도 이 헤라라는 미사일 자체가 한 1500km 정도 날아가는 미사일이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금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0km로 있는 우리나라, 500km 되는 우리나라의 실험을 한 번도 해봤느냐? 저는 안 해봤다고 봅니다. 100% 안 해봤다고 봅니다. 심지어는 미국이 괌에 지금 설치를 해놨지 않습니까? 괌에 지금 괌은 섬이에요. 거기에 쏘 있으면 중국이나 미국, 북한에 쏘면 3,400이 3,400이 날아 3,400의 미사일이 날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 사드 미사일은요, 괌에 지금 설치해놨는데도 불구하고 3,000에서 4,000의 미사일에 대한 검증 실험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미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2014년 실험을 하려고 했다가 이 준비가 안 돼서 실험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험에 보면 2017 실험이면 3,000km 넘는 실험을 하는 데이터가 실험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까지 아직까지 실험 계획이 나와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아직 검증되지도 않은 거예요. 미국 스스로도 검증되지 않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짧은 환경에서 500km 내에서에 대한 실험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13번 맞춘 것이 마치 100%다 라고 국방부가 로키드 마틴사나 미국에 간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건 국방부 할 얘기 아니죠. 그거는 로비스죠. 국방부 아니고 로비스트.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아주 작은 립플루를 하나 2,000원짜리 3,000원짜리 미국에서 대박친 립플루가 하나를 우리나라에 하나 이렇게 수입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하는 게 당연한 아니겠습니까?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딜을 하고 해야 2,000원짜리가 1,800원으로 들어올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하면 이게 우리가 사는 건 아니라지만 우리나라 국익과 우리나라 엄청난 피해를 줄 수도 모르는 이런 것들을 갖고 들어오는데 로키드 마틴사 이야기만 듣고 여기서만 했는데 다 맞다 하고 박수 치면서 국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면 말이 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사드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군사적 효용성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사실 군사적 효용성의 문제도 있지만 아직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드가 분명히 말씀드려서 군사적 효용성이 없다 있다? 라고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설령 우리가 군사적인 효용성이 없다고 치더라도 이때까지 무기를 사거나 뭔가를 할 때 정말 군사적 효용성 보고 산 건 아닙니다. 안 보는 군사적인 뭔가 있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저는 그 정도 인정하고 싶습니다. 예. 제가 뭐 군인 출신이어서 분명히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안 보는 군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 안 보는 분명히 군사를 넘어선 안보에 뭐 무슨 영역이 있고 동맹의 영역이 있고 그걸 넘어선 국가의 이익의 영역이 있고 또 국가의 이익을 넘어선 국가의 미래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군사적 효용성이 없다는 것 때문에 전면적 사드를 갖고 들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정말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고민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고민은 결국은 가장 큰 문제는 이런 다른 문제가 아니라 배치 결정과 배치 절차에 지금 비민주성이 있다고 봐요. 예. 저는 이것 보시면 알겠지만 각각합니다. 국방부가 과연 어떤 짓을 했고 우리 정치권에서 어떻게 얼마나 무능했냐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예, 우리 스스로가. 예. 여기 제가 2018년 6월달에 스케파로티 이야기 해놨지만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미국이 우리한테 사드 이야기한 게 그보다 훨씬 이전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군에 입국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진짜 훨씬 더 이전이에요. 그때 우리가 무시를 한 건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했으면 안 되죠. 이 문제는 정말 우리가 오히려 더 강하게 나가고 했더라면 지금 이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걸 무시한 건지 어떻게 소홀했는지 모르겠으나 정말 지금의 이 스텝을 잘못 밟은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계속 거짓말을 치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풀 수밖에 없어요. 이 푸는 방법은 저는 어쨌든 이 문제의 어떤 자잘못, 그 다음에 뭐 부역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절차에 대한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이거를 진행한 절차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이 결과를 이 절차 자체에 대한 투명성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좀 알려서 예, 사드라는 게 이렇게 이러한 것이고 또 이러한 절차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절차에 대해 가져왔다는 것을 좀 투명하게 알려서 국민들이 그 속에서 선택을 하게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걸 모르고 지금 나온 50%가 할 때는 절대 저는 정확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정확한 국민의 여론이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에게 투명하게 접근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좀 길어져도요. 제가 여기서 마무리 짓고 질문을 받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동엽 교수